그게 생물의 특성이라는 단어니까 여기 컨텐츠 있는 부분을 한번 봐볼래요? 자, 여러분 교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오케이. 네.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있죠? 그죠? 선생님 말한 것처럼 5단원이 나와 있고요. 주로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의 등급을 잘 받게끔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 몇 번씩 여러분 걸 만드셔야 하는 단원들은 거의 3, 4, 5단원입니다. 3, 4, 5 중에 4단원이 거의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3단원에도 거기 근수축과, 항상 근수축과,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전달 있죠? 거기서도 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해 들어보면 3단원에서 자극의 전달 부분 있죠? 그리고 근수축 운동 있죠? 오케이. 그리고 좀 내가 단수 남기가 약하다, 그치? 추로 남기가 좀 약하다 하신다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도 좀 힘들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단원부터 4단원은 힘쓰려서 조금 에너지를 많이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 3, 4단원에서 되게 공을 많이 들여두셨기 때문에 습관이 되신 분은 5단원은 정말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는 박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5단원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원의 특이성상 5단원을 먼저 땡겨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학교들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고율통합과학을 하시다 보면 2학기 거 내용을 좀 땡겨서 1학기 때 뭐 앞서서 시험을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거의 생명과학에서 많이 발생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대단원 1단원을 한번 욕심을 내볼게요.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이용해서 자, 오늘 2시간 안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의 특성과 생물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을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욕심을 한번 내봤어요. 특강이라.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 저는요, 이 대단원 1단원에서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페이지 22쪽을 먼저 설명할까 합니다. 페이지 22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뭐 물론 생명과학은 그죠? 굉장히 세부적인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세포를 일단 배우겠지만 그죠? 세포에 대한 세부적인 세포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할 거고 세포화학 그죠? 세포 안에 존재하는 핵 안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유전학도 배울 거고 그것들이 어떤 물질들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연구를 하는지 분자 유전학도 배울 거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학문들이 다 걸쳐서 존재해요. 대장균을 배워야 대장균을 이용해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로 뭔가 생명공학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그지? 그래서 미생물학도 공부할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내일 디테일하게 다 뭐예요? 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좀 읽어보시면 돼요. 내신에서 그냥 이런 거를 배우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내신에서. 이건 어떤 학문이야? 이건 어떤 학문이야? 책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건 가벼이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에서 3번 나오잖아요. 세포학, 그죠? 그 다음 분류학, 그죠? 생물의 계통,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체계로 이 생물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분류를 하는 기준, 생태학, 그죠? 우리가 맨 마지막 생물 단원을 배운 것처럼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발생학은 생식세포가 어떻게 수정돼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난화를 거치면서 수정란으로부터 온전한 개체로 되어서 태어나지는지 그걸 배우는 것들이야. 그런 학문들, 그런 형태 형성들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해.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법의학이랄지. 법의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시신의 사인을 밝히는 거. 그죠? 법적인 부분하고 의학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왜 이 시체가 몇 시간 전에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인지에 대한 걸 연구하는 그쪽으로도 이제 직업이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는 의학계통인 것과 치의학계통 또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동물을 연구하는 수의학계통이랄지 생명공학이랄지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건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소프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학이 탐구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도, 그 다음에, 화학도, 지구과학도, 그죠? 예전에는 1980년도도 아니야. 1800년도나 1700년도,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중세는 연금술사가 있었잖아.
연금술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온도 주고 막 적절하게 압력 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짬뽕으로 하면, 그러면 소금에서부터 금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막 꼭 지지고 볶고 자시고 실험을 많이 했던 그게 연금술사였죠. 그죠? 그래서 초기 과학의 어떤 실험 과학의 초석을 마련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 오케이?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최소 기본적인 그 각각의 고유한 입자들이 모여야 금이 되고, 금을 구성하는 금 입자가 모여야 금이 되는 거고, 철을 구성하는 철 입자가 모여야 철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철에다가 내가 압력을 막 줬다고 해서 그게 금이 되진 않잖아. 그치? 근데 그걸 실험해보는 걸 통해서 실험 과학의 초석을 마련하긴 했지만,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는 실험도 안 해봤어. 중세 이전에는 실험도 안 해봤어. 그냥 이렇게 천조각 하나 두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물이 있으면 저기서부터 모든 새생명이 태어나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인가? 물이 있으면 모든 새싹의 생명이 돋아나는 건가? 라고 철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학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던 시대였었어. 오케이? 그래서 자 그때 아주 오래전 고대에서부터 그리고 중세 그리고 현대 근대 현대에 오면서 점점점 어떤 식으로 생명과학을 탐구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자, 귀납적 방법과 가설연역적 탐구 방법. 어때?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될만 합니까? 오케이? 귀납적 방법과 가설연역적 탐구 방법 두 종류가 있다고. 자, 귀납적 방법은 A는 이 아이는 색깔이 이러하다. 색깔이 파랗다. 색깔이 하얗다. 오케이? 자, 어떤 아이가 이제 어떤 부리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물갈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기 호수 위에 둥둥 떠있는 저런 모습을 보인 아이는 날개 색깔이 하얗다. 근데 저 A라는 아이도 하얗고 B라는 아이도 똑같이 이런 부리 모습과 이런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색깔이 하얗네. C라는 아이도 똑같은 부리 모습과 물갈퀴가 보이는데 똑같이 색깔이 다 하얗네. 거기 호수에 존재하는 1부터 50마리까지의 다 부리 모습과 물갈퀴 그리고 날개 색깔까지 다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부리 모습과 똑같은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날개 색깔이 다 하얗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리 모습과 물갈퀴 모습을 가지는 아이를 봐봤더니 오리였어. 오리라고 할 뻔해서 오리 아니죠. 오리였어. 그래서 모든 오리는 색깔이 다 하얗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게 그게 귀납적 탐구 방법인 거야. 아주 많은 관찰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낸 거죠. 관찰을 많이 했어. 50마리 정도. 그지? 관찰을 많이 해서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냈어. 오케이? 땅. 굿,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이론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어요? 자, 이쪽 호수에 청둥오리가 날아왔어요. 청둥오리 알아요? 청둥오리. 색깔이 약간 녹색 비스코리하면서 약간 잿빛 비스코름합니다. 근데 부리 모양이랑 물갈퀴는 여전히 오리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리 모양과 그 부리 모양하고 물갈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리이긴 확실한데 날개 색깔이 뭐야? 얘랑 다르게 잿빛이야, 잿빛.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일반화 시켰잖아. 모든 오리는 내가 많이 관찰해가지고 모든 오리는 다 색깔이 흰색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일반화 시켰잖아. 50개를 관찰하는 걸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것에 예외되는 한 가지가 딱 등장을 했을 때 그걸 포함시키지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의 학문이야. 혹시 생물에서 법칙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조금 과학을 하신 분은 뉴턴의 힘의 운동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법칙들을 물리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야?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법칙이라고 해? 절대 예외되는 한 가지가 없이 모든 일반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리야. 오케이? 예외되는 부분이 없이. 네. 전체적인 이 상황에서 예외되지 않고 모든 걸 다 아울릴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룰이야. 그게 법칙이거든. 근데 생물은 물리랑 달라. 생물은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 환경에 살아남아야지만 자손을 계승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달라진 환경에 나름 적응을 하다 보니 유전 정보가 달라지실 수도 있고, 따라서 왜 그 환경에서 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가는 학문이야. 아예 보편화된 룰이 없다는 건 아니야. 보편화된 형태로 정원동물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생존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런 일반화된 룰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반화된 것 안에서 차이점을 이해해가는 학문이라고. 왜 얘는 이런 차이가 생겼지? 왜 쟤는 잿빛을 갖고 있는 거지? 똑같이 부리 모양이 오리처럼 가지고 있고 발갈퀴를 가지고 있는데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쟤는 색깔이 잿빛인 거지? 아, 보호색을 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그걸 이해가는 학문인 거지. 얘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그걸 확정 지어가는 학문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 귀납적인 탐구 방법 한 가지만으로는 뭔가 법칙으로 딱딱딱 답을 내려서 그걸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실험을 안 설계하고 했었을 때는 귀납적인 탐구 방법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계가 있다고? 많은 관찰 사실을 통해 일반화를 이끌어냈지만 그게 아무리 내가 수억 개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모든 all everybody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긴 해요. 이런 방법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이거지만 이런 영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가장 조금 더 팩트에 가깝게 이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 거예요. 가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여기 50마리 해도 그죠? 50마리 했다 하더라도 청정오리도 오리잖아요. 어찌됐든 오리까지 날개 색은 다른 거고. 그치? 그래서 일반화된 다양성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요러한 부분이 있더라. 귀납적 탐구 방법을 지금도 물론 쓰고 있긴 하지만 서브로 많이 쓰고 있는 편이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과학 방법을 취하냐? 두 번째, 가설연학적 탐구 방법 거기를 취합니다. 거기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가설연학 탐구 방법 부분을. 자, 거기 아래쪽에 보면 귀납적은 설명했어요. 귀납적도 자, 가장 기본은 뭐가 먼저다? 관찰이 먼저야. 관찰. 뭔가를 관찰해야 이러이러한 얘네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반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가설연학적 탐구 방법도요. 가설연학적 탐구 방법도 일단은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관찰이 먼저 일어나야 돼. 관찰. 얘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보니 얘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보니 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이 귀납적 방법은 실험은 안 해봐. 오케이? 내가 어떤 잠정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잠정적 가설을 세워서 그걸 확인해보는 실험은 해보진 않아. 여기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실험은 해봐. 오케이? 근데 실험을 해보게끔 하기 위해서 쟤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 또한 제일 먼저 관찰하는 걸 통해서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라고 하는 문제인식 간적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관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면밀히 지켜봤더니 쟤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설연학적 탐구 방법에서 문제인식 과정이 생기고요. 문제인식을 하다 보니까 잠정적인 해답,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잠정적 답,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답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실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놔뒀어요. 먹으려고. 네, 이제 친구가 줬는데, 학생이 줬는데 깜빡 까먹고 놔둔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 유통기간 안에 그 날짜가 충분히 여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싶어서 먹었어. 근데 내가 폭풍 설사를 했네. 상했던 거지. 그래서 막 설사하고 지사제 먹고 이제 나아지게끔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야. 도대체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우유에 뭐가 생겨서 이 우유가 상해가지고 내가 폭풍 설사를 한 거지? 궁금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관찰해봤어. 학원에 있는 현미경이 있어. 현미경 관찰해봤더니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실제 보이지 않아야 될 꿈틀대고 있는 뭔가가 있네.
얘를 세균 A라고 치게 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 꿈틀대고 있어야 될 뭐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꿈틀대고 있는 세균 A라고 하는 아이가 생겨서 우유가 상해가지고 내가 폭풍사살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과정이 요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폭풍설사. 아씨 뭐야 뭐 때문에 생긴 거야 하고서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세균 A가 꿈틀대고 있었죠. 내 이론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신선한 우유라면 존재하지 않아야 될 세균 A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설정 단계까지 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설 연역도 탐구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러지 않아. 내가 방금 뭐였어?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죠. 그죠?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폭풍설사를 했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가설이 실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세균 A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면 어떤 음식물이든 다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인해보는 실험 과정을 해서 그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그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가설을 받아들이는 형태까지 가는 것. 그게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인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뭘 해야 된다? 이 다음 단계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돼. 그리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거기서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론을 도출한 단계에 내가 설정했던 가설하고는 안 맞게 세균 A가 들어간 것도 세균 A가 안 들어간 것도 우유가 둘 다 상했는데요? 그러면 세균 A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인 건가? 라고 하여 얻어진 결론이 내 가설에 맞지 않다면 가설을 재수정해서 다시 실험을 또 다시 설계해봐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현재의 과정에서는. 그리고 실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실험을 세팅했는데 얘가 맞게 실험이 세팅된 거예요? 아니면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세팅한 실험이 가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로 나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오케이?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여기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 여기서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탐구 설계 및 수행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잘 뭔가를 세팅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탐구를 설계 및 수행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대조 실험을 잘 행해 주었는가 그리고 변인을 설정을 잘 했는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변인 설정과 대조 실험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변인 설정 대조 실험이 뭔지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뭔지를 자 봅시다. 일단 가설이 이거였어.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가설에 알맞게끔 그걸 합당하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미니스탑 가서 방금 편의점에서 깨끗한 신선한 우유 하나를 사가지고 그죠? 여기 그 우유를 집어넣고요. 오케이? 방금 나 빈 강의실에 있었던 거와 똑같은 종류의 바나나 우유를 갖고 와서 그리고 내가 지금 꿈틀대고 있었던 그 세균 A를 건져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빈 강의실에서의 온도와 똑같이 빈 강의실은 습도와 동일하게 온도, 습도를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먹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나의 장 상태랑 비슷한 강아지 아니면 동생이 없지만 아무튼 사람에게 먹이면 좋은 거니까 강아지한테 먹여줬다고 하자. 강아지한테 먹였더니 강아지가 폭풍설사했어. 이봐 내 말이 맞잖아. 세균애가 들어가서 빈 강의실의 온도와 습도처럼 똑같이 세팅해줬더니 폭풍설사 했네. 봐 세균애가 들어가니까 우유가 상해갖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딱딱딱 내 말이 맞지? 라고 논문을 썼다면 이 친구는 맞게 실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실험 설계에 오류가 없었을까요? 오류가 있었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 실험. 왜요? 뭔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것 같지. 뭔가 빠져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을 것 같지. 뭔가 허술해. 뭐 대조 실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맞아. 대조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대조 실험이 빠져. 대조 실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랑 반대되면 반대되면 어떻게? 세균을 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내가 우유를 사서 우유에다가 세균 A를 집어넣고 세균 A가 들어가니까 우유 사겠잖아 지금 이렇게만 이 실험 하나만 보여줄 게 아니라 똑같은 우유를, 그지? 내가 방금 GS25 또는 미니스탑에서 방금 꺼내온 신선한 우유예요라고 멘트로 이렇게 논문에다 쓸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고, 실험으로. 그 우유는 똑같은 우유인데 똑같은 우유는 세균 A를 안 집어넣었을 때는 빈 강의실과 똑같은 온도와 습도 조건에 놔뒀을 때, 그리고 동일한 강아지한테 먹였을 때 걔는 폭풍설사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실험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 방금 GS25에서 사온 깨끗한 우유예요 라고 말해봤자 필요 없다고 실험으로 보여줘야 된다. 돼요? 이게 이 군하고 이 군이 무슨 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간혹 나오죠. 이게 대조 실험을 했냐 안 했냐. 하나는 무슨 군, 하나는 대조군, 하나는 실험군이라고 해. 느낌에 여러분 어떤 게 실험군일 것 같아?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실험군이다? 왼쪽이다. 내 가설에 따라서 세균 A를 집어넣어줘서 그 결과를 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무슨 군? 실험군. 가설에 따라 조작을 가해준 집단이니까. 너 실험군. 돼요? 그리고 너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해줬어. 너 대조군. 오케이? 너 대조군. 그래서 대조군, 실험군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더라 라는 거.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이런 형태들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조 실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변인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변인 설정이라고 해서 변인이라는 단어가 크게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변인 설정을 잘할 것. 자, 변인 설정은 크게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으로 나뉘어져. 종속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야. 독립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이야. 자, 종속이라는 글자랑 헷갈리면 안 돼. 종속은 어떤 느낌이야? 너에 의해서 내가 종속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다. 독립은 셀프, 혼자 스스로. 그죠? 오케이? 종속은 이 독립변인에 종속되어 있어. 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변인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값이야. 이 실험을 통해 내가 결과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야. 내가 방금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확인하고 싶어? 이 실험을 통해 세균 A를 주고 안 주고에 의해서 뭘 확인하고 싶어 지금? 세균 A가 들어가서 우유가 상했는지, 우유가 안 상했는지, 우유의 상한 여부를 본 거죠, 실험 결과적으로. 그게 종속변인이야. 종속변인은 우유의 상한 여부야. 여기서는 우유의 상한 여부. 근데 이 종속변인이라는 단어랑 흡사해서 똑같이 지읒자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헷갈려, 단순하게 외우신 분들이. 자, 독립변인이라는 것 안에 뭐하고 뭐가 있냐면 통제변인하고 조작변인이 있어. 독립변인이라는 것 요소 안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독립변인이라는 것 안에 조작과 통제.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조작은 뭐냐면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가설에 따라서 변화시켜준 거야. 조작을 가했다고. 가설에 따라서. 조작을 해줬다고. 가설에 따라서 A집단 대조군에서는 안 해줬지만 B집단 실험군에서는 해준 거. 그게 조작변이냐. 여기서 뭐가 조작변이냐? 이 실험에서는 무엇이 조작변이냐? 세균 A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세균 A의 유무가 조작변인 거죠. 그죠? 가설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는 거야. 가설에 따라서. 가설에 따라. 그치? 그러면 통제변이는 뭘까? 이것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 통제변인도. 독립변인 안에 포함되니까. 그치? 자, 여기는 세균 A를 넣어줬고요. 넣어줬는데 어떤 세균도 못 자라는 그냥 상온의 온도다는 거. 아주 멸균의 온도야. 뭐 0도씨, 뭐 습도 10%. 온도 너무 낮고 습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있었던 세균도 못 자라는 환경에 온도랑 습도를 주고, 저쪽은 만약에 자, 세균 A를 안 줬는데 막 없던 세균도 막 자라게끔 해주는 형태로 막 습도 막 36.5%, 온도 막 25%, 25도,
온도가 막 25도 상온의 온도에 습도도 한 80%, 습도 완전 곰팡이들도 잘 자라는 이런 온도로, 이런 습도로 막 온도를 바꿔줬어. 습도도 바꿔줬어. 세균애가 없다 하더라도 우유가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세균A를 줬냐 안 줬냐 이것만 차이가 가해져야지 여기에 온도 조건하고 여기에 습도 조건이 두 실험에서 완전 달라버리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온도 똑같게 해야 되고 습도 똑같게 해야 되고 또 뭐도 똑같게 해야 될까? 우유의 제조사도 똑같게 해야 될 수 있어. 왜? 여기는 뭐 남양 우유, 여기는 서울 우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함량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치? 우유의 제조사 또는 우유의 약 다 똑같게 해야 되겠죠. 그런 하나하나들이 다 통제 변인들이야. 온도, 습도, 우유의 제조사, 우유의 약. 그런 각각의 것들을 똑같게 세팅을 해준 것. 조작변인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똑같게 세팅을 해준 것. 온도도 똑같게, 습도도 똑같게, 우유의 양도 똑같게, 우유의 제조사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팅해주는 걸 변인 통제를 잘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선생님 어떨 땐 변인 통제라고 하고 어떨 땐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친구들이. 변인 통제를 잘했다. 이거 하나하나가 변인들이야. 그걸 통제했잖아 똑같게. 그지? 그리고 통제 변인은 뭘 통제 변인이라고 해? 각기 세팅해줘야 될 하나하나들. 온도 여기 똑같게 해야지. 습도 여기 똑같게 해야지. 통제 변인들을 쓰세요. 갖게 해줘야 될 통제 변인들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 써주면 되는 거야. 갖게 해줘야 될 것들. 그리고 그 갖게 해줘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잘 갖게 해줬던 그 행위 전체를 변인 통제를 잘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변인 설정하고 뭐만 잘하면 대조 실험만 잘 세팅을 하면 어느 정도 연역적 탐구 과정은 반 이상은 끝나요.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23쪽에 보시니까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관찰 및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정리 및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에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대조 실험과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 변이 나와 있죠.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이 헷갈리지 말아요. 그죠? 거기 표 있는 내용들 안 헷갈리게 잘 잡으셔야 되고요. 변인 통제를 하는 까닭에서 나와 있죠. 오른쪽 편에 변인 통제를 하는 까닭 녹색 하트로 해서 나와 있는 조작 변인 이외에 요인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로 여러분이 중1 때도 많이 접근하셨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하는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왜 세균 주변에 푸른 곰팡이가 꼈었을 때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왜 증식하지 못하냐 반대로 바꿔 생각해보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분비하는 뭔가 물질에 의해 세균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는 억제될 거다.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 같다라고 해서 실험을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도 마찬가지. 특강이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왼편에 22쪽 봐봐요. 왼편 22쪽을 봐보시면 귀납적 탐구 과정 여전히 관찰 나와 있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도 진화설도 귀납적 탐구 방법에 의해였어요. 아주 많은 관찰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냈어요. 토끼리 거북이도 관찰해봤고 핀치새도 관찰해봤고 그래서 여러 관찰 사실로부터 점점점 종이 이렇게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있는 것들만 진화해 갔을 거다라고 자연 선택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슐라이덴과 슈반이라는 사람이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를 관찰한 그 이론으로부터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각 이런 모습을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세포설들을 얘기하게 된 것도 그것도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많은 관찰 사실로부터. 그리고 뭐 구다리 침팬지 연구도 마찬가지 많은 관찰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기셔서 25쪽이 있어요. 25쪽. 자, 가장 간단한 개념 체크, 깨알 개념 체크 문제 있죠? 그죠? 자, 지금 한 5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드려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초이스에서 풀고 또 그 다음 단은 들어가도록 하죠.
몇 개 문제 푼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 자, 일단 거기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OXX 되겠죠? 두 번째 발생학, 분류학, 유전학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오늘 이 단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작이나 종속, 통제 단어를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첫 번째 비그로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제 디귿이죠. 자연현상의 관찰. 갈라파고스 근도, 생물 모습과 생태를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거 관찰 주제를 선정. 그 다음에 코끼리, 거북이랄지 채집하고 여러 지역과 비교했던 것들은 관찰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은 리을이 되겠고, 관찰 수행 한계, 관찰 수행이니까 기억. 그리고 맨 마지막 11번이 자연은 생물은 자연 선택 과정에서 진화한다라는 결론 노출이 미음, 관찰 결과 해석 및 결론 노출,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4번에 OX 문제인데 생명과학의 탐구. 첫 번째 1번에 O죠. 두 번째는 X고요. 세 번째 O입니다. 네 번째 O, 다섯 번째도 O. 그 다음 독립변이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다.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5번에 파스텔가 이러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다 A와 B 집단의 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면 백신 주사 여부는, 자, 뭐가 백신을 주입하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백신을 넣어준 집단, 하나는 백신 안 넣어준 집단에 의해서 탄저병을 다 노출시켜 봐서 병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따라서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거고, 다에. 자, 그다음 나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A 집단이 생존했고 B 집단은 대부분 사망했겠죠. 되겠어요? 백신의 효과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탄저병 백신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와 같이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개발은 가설연학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겨서 제가 몇 개 문제를 초이스해드려 볼 테니까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잠깐 쉬어보도록 할게요. 내신 대비 필수 문제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들 중에 하나가 방금 그걸 했잖아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32쪽. 제가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는 없다라고, 풀게끔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2쪽에 1번 하고요. 1번. 33쪽에 5번과 6번 세 문제를 여러분에게 해보실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1번, 5번, 6번. 해보십시오. 1번, 5번, 6번. 6번 한번 답 따라보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1번 답은 몇 번일까요? 가는 지금 기나비고 나는 연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연역이고, 에이크만이 지금 각기병에 걸린 닭들에게 모이, 그지? 어떤 걸 먹잇감을 하니, 먹잇감을 좀 달리 했더니 결과가 달라졌죠. 그죠? 현미를 주느냐 백미를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기억 맞고요. 일반화된 많은 관찰 사실부터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기납적 방법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대조실험이 수행됐다. 둘 다 대조실험이 수행됐다. 수행됐죠. 나는 특히 대조실험이 수행된 거죠. 백미를 줬냐 현미를 줬냐. 자, 각기병 손상의 발병 여부는 뒤에 글자를 잘 봐야죠. 종속변이다. 자, 발병이 어떻게 됐는지, 각기병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가 실험 결과적으로 확인한 거니까 종속변이 맞나요? 맞죠. 기니티가 맞는 답 5번입니다. 자, 5번과 6번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함성을 파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조작이란 단어랑 종속이란 단어를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에서 5번의 답을 보니까 햇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랄 거다. 어디? 싹의 윗부분이. 싹의 윗부분을 빛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운 집단이 있고 덮개를 안 씌운 집단이 있죠. 덮개를 씌운 집단은 빛이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시킨 거고, 안 씌운 건 빛이 들어오게끔 한 거죠. 아무튼 대적은 실험군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덮개를 씌웠냐 씌우지 않았냐, 이것은 뭐예요? 종속변인입니까 조작변인입니까? 그치, 조작을 가한 거죠. 종속이 아니죠. 그래서 구부러져 자라는지 자라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본 것이 그게 종속이겠죠. 따라서 디귿이 맞나요? 덮개를 씌웠는지 여부는 조작변인인데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너 땡. 답은 기니만 맞는 3번이에요. 5번은 3번입니다. 자, 6번은 어때요? 자, 6번은 물질대사 또는 소화순환 호흡 배설하면서 또 나옵니다. 자, 유레이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어디? 콩 속에 있다라고
놓고 콩즙을 갈아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콩에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서 뭐는 2에는 콩즙을 넣어줬고요. 그죠? 1에는 안 넣어줬죠. 그러니까 대조 실험을 세팅한 거 맞죠? 자, 그리고 이 실험은 당연히 가설 현적 탐구 방법이죠. 귀납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맞죠? 대조 실험 설정했으니까 1, 2 했으니까 생콩즙의 첨가 여부는 종속 변인입니까? 조작 변인입니까? 이것도 막 조작 아니에요? 예, 종속이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을 해줬냐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종소를 했기 때문에 너 틀린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답 2번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 여러분의 그 단어 안 헷갈리게끔 잘 잡아주신 상태 안에서 다음 주까지 여기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 특히 제가 조금 과제로 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신 대비 필수에서 수능 문제 유형 특강까지 수능 기출까지 풀면서 문제가 많아 여기가. 자, 다 풀어보면 좋은데 강제하진 않을게. 선행하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까지는 하시고요. 현행 지금 고2 과정을 들어가시는 친구들은 따복따복 시험 공부 생각하셔서 수능 대비 기출까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앞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